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현대 파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대사 파트 중에서 박정희 정부 시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이 되었으며 삼권을 장악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하였다.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나오는 얘기인데 1961년도의 일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 거죠. 나를 보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을 국민이 뽑고요. 이 대의원이 또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으로 통일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발족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등장을 하는 시점은 한 10년이 조금 지나는 시점, 197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그 유신헌법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되죠. 둘의 공통점은 다 박정희 정부 시기라는 건데 조금 시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거 사이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네, 기억,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삼선 개헌안을 통과를 해야 여기서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번 대통령을 했으니까 1969년도에 이 개헌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니은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는 맞는데 이거의 뒤시기 일입니다. 1978년쯤에 제2차 석유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서 이 파동 자체가 이 국민회의가 발족한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나의 이후가 되겠네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아니네요. 그럼 일단 기억이 없는 거 지워보고 자,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지워버리면 사실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우리가 월남 파병이 있었죠. 이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건데 1966년도쯤 60년대 중반의 일이라서 요건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는 거는 박정희 정부가 아니고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1993년도의 일이죠. 그래서 1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에요. 뒤 시기. 무상 원조에 대해 한국 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무상 원조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공유하는 조건으로 양측 순회에게 건의함. 유상 원조도 나오네요. 해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측은 2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1억 달러를 주장한 바 2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 이자율 3.5%로 제공하기로 양측 순회에게 건의함. 수출입 은행 차관에 대해서 한국 측이 또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일본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 순회한테 이것도 뭔가를 차관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 유상 원조 그리고 차관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뭔가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가를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박정희 정부 때 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오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일본과 한국에서 비밀 메모로 이런 내용이 막 오고 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 시점부터 격렬한 저항이 이제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한국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35년간의 일본의 강제적인 병합과 식민 통치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라든지 역사적인 매듭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은근슬쩍 지금 돈으로 이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국교를 정상화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국교 정상화하는 거 너무 치욕스럽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비밀 메모가 오간 시점은 62년도쯤이고요.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강제로 출범한 정권이잖아요. 힘으로 출범한 정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요구,
이런 강제로 출범한 정부라는 거를 눈 가리기를 하면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걸로 표면적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을 여기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우리 반대할 거예요 라는 격한 국민들의 정서 반대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뒤에 일어난 거 한번 찾아볼게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친일파 청산인데 요거는 가장 먼저 우리 정부가 출범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제일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다. 1948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재헌국회 나오는 그 시점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처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이거의 이전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 이전이에요.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쵸? 6.3 시위가 한일 국교 이 비굴한 굴욕적인 국교 정상화에 우리는 반대하겠다라고 64년도에 진행이 됐었던 시위입니다. 이거를 힘으로 또 눌러버렸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이 되는 것은 이 메모 작성의 이전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일이죠. 58년도의 일이고요. 유엔 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의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었다. 유엔의 한국재건단이 뭐냐면 재건이 뭐예요?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 다시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이 지금 파괴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네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57년도쯤의 일이라서 이거의 이전 시기입니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귀속재산 처리를 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는 그 시점부터 나오는 거겠죠. 이 메모의 작성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 작성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거 뒤에 나오는 거는 6.3 시위 관련된 부분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올라갈게요. 3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네요. 야당인 신민당과 제야 세력도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이를 막아내려고 했지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3선 개헌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반대 시위가 나오는 건데 연도상으로 60년대 후반 1969년의 일입니다. 자, 그럼 요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맞는 거를 한번 골라볼게요.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는 거 이거보다 이전이죠. 4.19로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는 이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이 폐간되는 거 이것도 이승만 정부 때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0년대 후반의 일이니까 이거의 이전 시기네요.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 이것도 요거의 이전인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만들어진 게 요거죠. 요거보다는 이전 시기의 일입니다. 처음에 박정희 정부가 구성되는 시점에 나왔던 기구이기 때문에 이전이고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었던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는 거 이승만 정부 때 일이죠. 58년도쯤의 일이고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된다. 그렇죠. 3선 개헌까지 통과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또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헌법이 발표가 되게 됐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죠. 대통령이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 우리의 기본권도 막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이런 10월 유신이 이때 선포가 됩니다. 이것 다음에 등장하는 일이에요. 5번이 맞는 얘기겠네요.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3선 개헌 결사 반대했지만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통과가 됐고 또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야말로 영구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를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뒷시점입니다. 3번에 5번으로 찾아줄게요. 4번. 밑줄군 선거 이후에 사실로 맞는 것은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을 하는 총통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네. 장충당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만 더 뽑아달라는 정치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더군. 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가? 이거 이전에 이 사람이 개헌을 한 헌법에 3선 개헌이라는 게
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까지만 하는 걸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를 한 번 더 대통령으로 뽑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끝날 리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재집권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구적인 집권을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또 된다면 이 사람은 그런 방식을 또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서 호소를 하는 반대쪽의 유세가 있는 거고요. 요건 그러면 언제냐? 삼성 개헌이 선포가 되고 나서 삼성 개헌이 오케이가 되고 나서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던 시기의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요거는 7대 대통령 선거 1971년도의 일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여기에서 여전히 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말았고 우리가 군사독재 시기를 크게 두 번을 겪는 게 있죠. 박정희 시기가 먼저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전두환 시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또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큰 역사적인 변천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선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던 거 이거 이전의 일이죠. 이거는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나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그 시점의 일이고요. 평화통일을 주장했었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이 되는 거 이승만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후반부에 느꼈던 사람이죠. 이승만 정부 때 일이니까 이전입니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거 이거 이전이죠.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는 시점은 이거의 이전입니다. 우리가 6.3 시위가 나오는 거는 64년도예요. 1964년도에 6.3 시위가 있었고 그거의 2년쯤 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밀 메모로 이제 돈을 통해서 국교를 정상화한다라는 비밀 메모 회담이 또 있게 되었죠. 이전의 일입니다. 자, 5번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가 되죠. 대통령의 집권을 해요. 세 번째 대통령이 또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의 10월 달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10월 유신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5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현행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헌법의 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장준하의 연설 내용인데요. 우리의 천부적인 어떤 권리를 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지금 헌법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10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때 바꿔주는 걸 요청했었던 이 헌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 압도적인 무슨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헌법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내각 책임제를 채택을 하는 거 한참 이전이잖아요. 이건 장면 내각 나오는 시점이니까 박정희의 이전이에요.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는 거 이것도 이 헌법에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이 국회를 막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제한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되겠죠. 이게 10월 유신에 들어가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답은 3번이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는 거는 박정희 때 한 게 아니고요. 전두환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을 하는 거 이거는 내각 책임제 시절의 이야기라서 한참 앞선 시기로 시계를 돌려야 되고요. 그래서 유신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3번 국회 해산권이 들어있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주 나오는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통령 긴급조치. 일단 긴급조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라고 그냥 긴급조치 땡땡 박정희 이렇게 암기하셔도 무방해요. 자,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다음에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블라블라블라를 통해서 뭐 그 개정
헌법의 개정, 폐지를 주장한 청원 선동 또는 이거를 선전하는 행위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어길 시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어마어마하죠.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다라는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보다 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좀 더 상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 한국전쟁 겪고 있었던 시기에 이승만 정부 때 일입니다. 아니에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이승만의 하야 이후에 내각 책임제 나오는 그 시점이죠. 장면 내각에 출범하는 그 시점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이 되는 거, 이거는 미군정 시기의 일이고요. 미군정이 설립하는 거니까.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이 되는 거는 이승만 정부 말미의 일이죠. 1958년도의 일이고요.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런 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유신헌법 이후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 진행이 됩니다. 1976년도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5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7번 킬러 문제. 많이 틀렸다는 얘기겠죠? 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 사례 중에 하나로 알려진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이거를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하죠. 민청학년이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민청학년 사건에 관련 기록물이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년 만에 관련 인물 180명의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뉴스가 최근의 뉴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40년 만에 이거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계산해가지고 시기를 특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사실인데, 이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1974년도쯤에 벌어진 일이고요. 국가 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그런 죄를 씌워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집단으로 이제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자비하게 지금 나온 사건이고요.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건으로 이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이 박정희 정부 때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였는데, 이게 좀 생소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시기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이 되는 거는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실이고요. 59년도쯤. 국민의 요구에 굴복을 해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 이승만이잖아요. 아니죠? 민주화 시위 도중에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이것도 아마 좀 낯설어서 그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 백골단이라고 하는 군대에 희생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명지대를 다니는 강경대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거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로 넘어간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장기 독재에 저항했었던 3.1 민주구국선언 발표되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탄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작용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4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는 4.13 호헌 조치가 선언되었다. 전두환 때 일이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6월 민주화 운동이 1987년도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로 4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8번. 가헌법이 진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진은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재판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이 헌법에 의거를 해서 발동한 긴급조치 제4호 등으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형을 당한 8명은 2007년에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방금 위에서 언급됐었던 민청학년이랑 같이 거의 연동으로 따닥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1975년도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그 민주화 운동의 탄압, 인권 탄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었던 주요 인물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들어가서 선고를 받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억울하다라고 뭐를 항소를 하고 뭐 할 이럴 짬도 없이 그냥 호다다닥 다 사형을 시켜버리는 건데 굉장히 전 세계 그 사법의 역사에서 굉장한 어떤 암흑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재심을 해서 이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요. 죄 없이 죽은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이 있었던 시기가 요 시기라는 거죠. 이 법안 자체가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조항이 상당히 약하거나 부정하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일임을 하는 그런 황제권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헌법은 유신 헌법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계속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계속 반대 시위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네, 유신 헌법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자,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거 3.15 이 사건이잖아요. 4.19가 터지기 직전에 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니까 박정희 시기가 아니죠.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거 자체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만만치 않게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 전두환 정부 때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학생운동 같은 걸 하면서 서울대나 연고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노동자의 진짜 애환을 느끼고 이 노동운동에 뛰어들기 위해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위장으로 공장에 취업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모 여학생이 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서울대 학생이 아닌 것처럼 해서 노동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천의 경찰서에 갔는데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한 조사와 성고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분이 폭로를 하면서 크게 이슈화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일단 박정희 정부 시기는 아니고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가 되죠. 이 유신헌법 말도 안 되는 헌법이니까 꾸준히 이런 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요 청원 운동 자체는 장준하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크게 진행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로는 3번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이 되었다. 이 보도연맹 사건 자체는 이승만 정부 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이 되는 거 위에도 잠깐 나왔었죠.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노태우. 그래서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일로는 유신헌법 관련된 박정희 정부 때 일로 3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문화원에서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요 가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산, 마산, YH 무역 사건에서 우리는 이 민주화 운동이 부마 항쟁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마 항쟁이 일어났었던 날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김영삼 의원 그 당시에는 요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요 사건, 요 유적지를 둘러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마 항쟁입니다. 맞는 거 골라볼게요.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부마 항쟁이 일어나요. 이 부마 항쟁이 일어나서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투입을 한 해 만에 하는 과정에 그래 중앙 내부에서 의견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박정희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요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작점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신체제, 박정희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사건하고 일련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시민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에게 대항을 했던 거는 1980년 전두환 정부 등장하는 시점에 이제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시위 도중에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4.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3.15 부정선거 관련된 사건이었죠.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거는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부분이죠. 4.13 호헌 조치 이후에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계획이 되게 되고 6월 달에 이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항쟁을 또 하게 됩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라는 걸로 요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60만세 만세 운동을 하고 나서 만세 운동이라기보다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겠죠. 이 6월 달에 전 시민들 다 참여한 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6.29 선언이라는 거를 이끌어냅니다.
대통령 우리가 직선으로 뽑을 거고 한 번만 가능하게 하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제도를 여기에서 이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끝부분쯤이에요.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4.19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부마항쟁 관련된 걸로는 1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0번 밑줄근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을 해서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를 경범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그래서 청년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 착용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죠?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경범죄 처벌, 미니스커트 장발 단속 이런 거에서 박정희 정부 시기를 연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추가적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이 되는 시점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걸 했었죠. 이건 전두환 정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가 되는 건 노무현 정부 때 가능해지는 일이고요.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 이게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였죠. 3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이것도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IMF라고 우리가 외환위기 극복이 있었죠. 요거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기하라고 하네요.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고하였습니다. 월남, 베트남에 파병하는 얘기인데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관련 장비를 제공한다. 계속 이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했었던 시기는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맞는 얘기죠.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 하잖아요. 1번이 맞는 얘기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는 거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거 이거 노무현 정부 때 가능해지는 일이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는 거. 이 농지개혁법이 실제로 실시가 되는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죠. 맨 처음에 출범했었던 정부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는 거. 이것도 OECD랑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11번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오후 2시경 서울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시위 도중에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씨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전태일 분신 사건. 1970년쯤의 일이고요. 이거 박정희 정부 때 대표적인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경공업으로 이제 수출하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을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휴일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기본급 그리고 뭐 근무 환경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이 수출액을 채우고 있었던 시기라서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상당한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태일 씨의 죽음으로부터 노동법이 안정되는 시기까지도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고요. 노동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전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이게 맞다라는 흐름으로 끌고 갔었던 게 박정희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병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로 맞는 거 한번 볼게요. 1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항상 선지에 가끔 나오는데 이거 아마 틀리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번이 맞는 답이거든요. 1번.
이게 1976년부터 78년도까지 거의 근 3년 가까이를 채우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었던 사건인데,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한평의 그 고구마 농가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고구마 농가에서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고구마 농가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문제 삼아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속해 있었던 천주교 교구에서 이 문제 해결을 같이 해달라고 나서게 되면서 교단과 정부의 충돌이 이제 생기게 되고 문제가 점점 커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이 뭐냐면, 원래 그 한평 쪽에 있는 농협에서 고구마를, 원래는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그냥 생 고구마를 사준다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한 고구마를 이제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되게 번거롭고 돈도 조금 더 들어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농협에서 그냥 생 고구마를 이번 올해에 농사를 잘 지으면 이걸 우리가 아무 가공 처리하지 않은 그냥 생 고구마를 평소 가격보다 더 높게 쳐줘가지고 사주겠다라고 이제 농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이 한평의 노동자들이, 그 농가의 사람들이 열심히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농협에 다 사주겠거니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야. 그래서 평균인 이 경작됐었던 양보다 한 25% 정도 더 많이 나왔대요, 고구마가. 그래서 이제 풍년이 왔으니까 이거를 약속대로 이 금액에 사주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지? 라고 고구마를 막 수확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농가에서, 그 농협에서 약속을 깨버립니다. 전체를 사줘야 되잖아요. 이제 안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전체 고구마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서 40%만 구입을 한 다음에 갑자기 구입을 중단을 해버려요. 고구마는 막 쌓여가고 있어요. 고구마는 쌓여가고 있고, 농협에서 다 사줄 줄 알고 다른 데다가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출하 시기도 전부 다 놓친 상태의 고구마가 농가마다 막 밭에 막 쌓이고, 이게 나중에는 썩는 거예요, 고구마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를 줄여보려고 이거 막 헐값에 팔고, 이거 막 10분의 1 가격에 팔고 난리가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거를 들고 일어난 그런 농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천주교 교구 쪽 사람들이나 뭐 사회운동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진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커다란 시위로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정부도 외면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농가의 피해 금액 얼마 요거를 다 보상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걸렸어요. 이거 내막이 어떤 거였냐면, 이 농협에서 또 중간에 누구누구하고 이제 짜고 무슨 일을 했냐면, 농가의 고구마를 우리가 이렇게 더 높은 금액에 이렇게 사주기로, 좋은 일을 하기로 쓰기로 했다라고 정부에다가는 마치 100%를 다 산 것처럼 얘기를 해서 지원금을 타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그때 당시 돈으로 뭐 80억이 넘는 돈을 중간에 착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가를 개선시켜 주는 것처럼 액션을 취한 다음에 정부를 속이고 농부들도 속이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무원들이나 박정희 정권의 공무원들이 다수 연루가 되어 있겠죠. 이때 여기에 연결돼가지고 옷 벗은 사람들의 숫자가 뭐 6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랑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기의 문제로 가끔 선지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조금 드물게도 이게 정답으로 채택이 되어야만 했었던 문제라서 그래서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박정희 정부 때 얘기입니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도 머릿속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답이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이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하는 거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요.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이 되는 거 김영삼 때 일이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거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12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 준공식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지금 완공이 되고 있네요. 이거 대표적인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기반 시설을 채우는 사업들이 처음에 진행이 되게 되죠. 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죠.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메인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1번이 답이고요. 미국의 경제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하는 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이 되는 건 미군정 때 일이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거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는 건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감 콘텐츠로 만드는 땡땡땡 정부, 포항제철소 착공,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멈춰선 버스, 100억 수출 달성. 구로공단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죠?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개발 같은 데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겪는 정부, 박정희 정부입니다. 여기서 박정희 정부를 유추를 해야 되고 제일 적절한 거 고를게요.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은 전두환 정부 넘어가야 나오는 부분이고요.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이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거죠.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이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창립대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거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정부의 도시정책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는 광주 대단지 이주민. 이것도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박정희 정부 때 좀 황당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약간 뭔가를 되게 무지막지하게 시행하는 게 여기 시기 특징이기도 한데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경제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일자리는 전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는 과정에서 막 슬럼 같은 데가 당연히 형성이 되겠죠. 제대로 된 집을 구하는 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택이 좀 부족해지니까 저기 광주 쪽에, 경기도 광주 쪽에 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데 여기다가 정부가 이제 좀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집을 지어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정부가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을 거의 10만 명을 그 10만 명한테 거짓 약속을 해서 광주의 대단지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그 이주했었던 장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벌판. 거기에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무슨 노숙자처럼 그냥 그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무슨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한두 명도 아니고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속은 게 아니라 정부한테 속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문에서도 굉장히 대서특필이 돼서 난리가 났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여기 있으면은 이제 여기 차차 개발을 해줄 거야. 인데 말이 되나요,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있고 나서 사람을 갖다 넣어야지. 이제 거기 살다 보면 하나씩 만들어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정부가 겪고 있었던 서울의 과밀화와 주택 부족 문제를 희한한 방법으로 한 큐에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때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고요. 5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5번 빈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현대사,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폐업에 항의하면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다.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 남아있었던 머리띠와 신발들이다. 머리띠에는 안 되면 죽음이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거,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죠.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이런 거 달성은 합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걸로 달성을 한 거는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 시기로 맞는 건 2번이지만 개성공단에서 의류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 이거는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야 나오는 시점이죠.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의 일입니다. 요 YH 무역 사건이 있고 나서 이거랑 관련돼서 연쇄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요거랑 연결돼서 일어났던 게 부마 민주항쟁이 되겠고 이 부마 민주항쟁의 끝에 이 박정희가 암살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국민교육헌장 선포 1주년에 즈음해서 국민교육헌장 선포라고 나오는 거, 이거 1968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 바로 찾기 사업 중에 하나로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되죠.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요.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는 거,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요. 문맹 국민 완전 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였다. 문맹을 퇴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앞선 시기로 갈 수 있겠죠.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요.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633 학제를 처음 도입을 하는 거는 미군정에서 진행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네, 요게 박정희 정부 때 진행됐었던 교육에 관련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5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고요. 박정희 정부 시기가 좀 길어요. 3번에 걸쳐가지고 대통령을 했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법을 억지로 고쳐가면서 이래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게 있고요. 정치적인 거 플러스 이렇게 장기 독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를 탄압하는 민주화 운동 시기를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경제사 파트에서 어떤 경제적인 발전의 정도가 있었는지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가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다른 정부 시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좀 선지랑 같이 잘 체크해서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 시기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